옛날 옛적 바주 먼 땅에 이빨이라는 별명을 가진 과묵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이 현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삶의 진리를 구할 만큼 지혜롭다고 소문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몰려드는 가운데 어느 날 특별히 아이러니한 사례가 등장했는데 이는 이빨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쌍의 고양이와 생쥐가 함께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으려 했겠지만 이 두 친구는 그날만큼은 무언가 특별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퉈야 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쥐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고 고양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반면에 생쥐는 똑같이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이게 우리의 본질적 본성 아닌가? 둘의 대립은 뜨겁게 불타올랐고 그 긴장의 폭풍 속에서 누구도 쉽게 의견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이발의 뛰어난 지혜를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도달했을 때 이발은 그의 특유의 느릿느릿한 신중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흥미롭네. 이발은 말했다. 우리 모두는 자연이 설계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연법이란 것은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 이성적인 울타리이며 이성은 때로 우리의 본능을 재평가하게 하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자연법은 생명을 보존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되네. 이는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것이지. 고양이와 생쥐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빨은 천천히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아, 너의 본능이 사냥을 부르짖을 때 이성을 통해 너는 내 의도를 재조명할 수 있어. 이 생쥐의 다른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자연법에 포함되네. 그리고 생쥐야, 내 본능이 무조건 도망치라고 한다면 현실의 더 상황을 면밀히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영원한 쫓고 쫓기는 관계의 그늘 속에서 또 다른 진리를 찾을 수 있거든. 그 후 이빨은 깊은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고양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생쥐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선의를 바탕으로 한 우정도 도덕적 진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빨은 미소를 지으며 땅의 지혜에 더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법으로 진리를 찾는 여정은 잠재적인 갈등에서 조화로움을 찾는 것이기도 하지.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고양이와 생쥐는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하며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대단한 교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따르면 본성에 끌려가기보다는 인간적인 참조점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과묵한 이빨은 그저 그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었을 뿐이죠. 고양이와 생쥐처럼 사소한 갈등 속에서도 진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기를 바라며, 결국 우리는 모두 자연의 법에 따라 살아가지만 이성을 통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 가운데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더스트타운이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거의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데 매일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고요한 자연 상태에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존하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더스트타운 주민들은 매일 저녁이면 물과 음식을 찾아 이웃과 경쟁하고 윈드스톰이라는 무시무시한 모래폭풍이 마을을 덮치기 전에 안전한 피난처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홉스가 바람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심을 품고 혹시라도 신뢰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매일 밤을 불안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사색가가 더스트타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머슨이었습니다. 에머슨은 마을 주민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경쟁만 하다가 언제까지고 지금 같은 상황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협력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머슨은 주민들에게 홉스의 사회 계약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더 큰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절대적인 권력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합의한 리더를 세우고 그에게 우리 마을의 질서를 맡긴다면 우리는 고요하고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불가능해 보였던 에머슨이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매일 밤의 피로와 두려움에 지친 주민들은 점차 그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모여 그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인 휴고 릴리 바이어던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휴고는 절대 권력을 부여받아 마을의 안정과 질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휴고는 가장 먼저 마을의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시작했고, 밤마다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의 수를 늘리기 위해 공동 작업을 조직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내일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스트타운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자 주민들은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으며 협력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한 에머스는 어느 날 밤 모습을 감췄고, 그의 떠남과 동시에 황량했던 더스트타운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막 한가운데 작은 마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신뢰와 협력의 기적을 실현한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자리 잡았습니다. 더스트타운 주민들이 남긴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경쟁 대신 협력을 택할 때 혼란을 넘어 진정한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마을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서로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류가 아직 문명에 사슬에 얽매이지 않았던 시절에 숲속 깊은 곳의 자연 상태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엔 루소의 이론을 몸소 실현하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숲의 은혜로운 풍요로움 속에서 평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탐욕도 없고 질투도 없으며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자연의 형제로 대하며 나무와 동물과 친구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숲 저편의 미지에 세계에서 이상하고 화려한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일부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고 세계를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걷고 또 걸으며 오래된 오솔길을 따라가다가 어느새 반짝이는 도시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빛나는 빌보드, 자동차의 경적 소리, 사람들 틈에서 흘러나오는 흥분된 웃음소리까지, 그들은 문명이란 것이 무엇인지 직접 두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부신 도시의 매력에 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문명을 동경하던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화려했으나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 깊은 벽을 만들어냈고, 각자는 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순수한 선함은 삭막한 거리 속에서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은 표정에 짙게 드리운 피로와 불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연상태 마을의 사람들은 도시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떠나온 숲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명 속에서 자유를 잃고 매인 삶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루소가 말했던 자연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연 안에서의 자유와 평등, 본연의 선함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임을 말이죠. 결국 그들은 도시를 떠나 다시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숲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문명에서 본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없애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지식을 사용해 더 나은 방식으로 자연과 조화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새로운 모습을 꿈꾸며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은 문명의 지혜를 자연의 가르침과 융합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의 품 안에서 그들은 본연의 모습을 찾고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루소의 이론이 그저 개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된 곳이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오늘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먼 옛날 도움의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그럴듯한 이름답게 언제나 다른 이들의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실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타인을 보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강에 빠지면 온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강에 뛰어들어 모두가 물에 잠기고 마는 형국이었죠. 그러다 보니 왕국 안에는 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 철학자 피에르가 왕국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행이란 그냥 돕는 거 아니야? 라고 묻곤 했죠. 하지만 피에르는 성급한 마음으로 덤벼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넘치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게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피에르는 작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국 사람들을 모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예전 방식대로 뛰어들게 하고, 다른 그룹은 피에르가 설계한
새로운 구조물 잡지만 안정적인 보트로 접근하게 했습니다. 실험 이후 수익성 그러니까 구출된 사람 수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 모두에서도 번째 그룹의 성과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선행에 있어서도 전략과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라면 튼튼한 집을 설계해서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고 의사라면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각각의 직업과 전문성이 효과적 이타주의의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두의 마음속에 연쇄적인 깨달음을 가져왔고 드디어 사람들은 어떻게 자원을 최적화하여 최대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이타주의란 무엇인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나 다 그냥 물에 뛰어드는 것이 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대신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그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우면서도 지치지 않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도움의 왕국을 진정한 가치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에르의 가르침 덕분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움의 왕국은 그야말로 전설 속 이야기처럼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이와 같이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개념은 도움의 방법을 한층 더 깊이 생각하게 하며 인간의 선함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